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진기하고 그다음에 재밌는 이야기가 서려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인도를 넘어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불교의 흐름,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원래 그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실크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이 만든 가장 위대한 길, 그 다음에 험한 길, 그게 사실 실크로드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을 한번 보시면 뭐 책에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책에도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크로드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우리나라는 늘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주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경주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토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할까요? 장안에서. 13조 고도, 13왕조의 수도. 정식적인 것만 13왕조, 그 다음에 뭐 비정식 왕조까지 치면 한 17개 왕조의 수도였었던 장안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 로마라고 하는 뭐 딱 들어도 뭐 다 아실만한 그런 이제 두 제국 사이에 연결되는 무역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고, 실크로드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앞에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냥 귀찮으신 분은 그냥 그렇게 또 살면 돼요. 꼭 모든 걸 다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제 보면 지금은 어디를 중심으로 얘기할 거냐면 인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길, 뭐 로마까지 가기 전에 중국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크로드 뭐 간다 이러면 보통 이 정도를 가다 옵니다. 이 정도를 가다. 그래서 하서사군이라고 무의, 장액, 주천, 도낭, 거의 도낭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도낭에 무슨 뭐 벽화, 그다음에 도낭 천불동 뭐 이런 거 들어보셨으면 약간 문화적인 거고, 안 들어보셨어도 한 게 없어요. 뭐 중국의 뭐 이런 석굴사원 얘기를 굳이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저런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쪽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저기 이제 무역 루트가 뚫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고구려는 중국이 당나라 때, 수나라 당나라 때 엄청나게 들여박아가지고 결국 당나라 때 당고종 이치가 고구려를 깹니다. 고구려하고 백제를 깨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그쪽에 지배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 군대를 빼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만 쫙 가지고 가고 직접 지배를 하지 않아요. 지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지배하는 비용이 세금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 실크로드는 더 지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유목민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계속 중국이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돈이 되죠. 지금은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위치가 많이 약해졌지만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발견되면서 중동의 위치나 이런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중동이 별로 아쉬울 게 없죠. 뭐 너네가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실크로드 쪽은 무역들이 계속 움직이는 무역 루트이기 때문에 거기를 장악하고 있으면 엄청난 세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국으로 보면 문명이 열려있는 길이에요. 이쪽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 길이 히말라야에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밀림. 이게 동남아시아예요. 동남아시아 쪽에 밀림. 그래서 미얀마를 통해서, 이쪽이 이제 미얀마거든요. 미얀마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루트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게 잘 안 되고, 티베트를 거쳐서 운남으로 내려가는 루트도 있는데, 나중에 루트도 있는데, 그게 이제 차마고도 같은 거죠. 차마고도 혹시 그 다큐 같은 거 보셨어요? 무슨 느낌이 들던가요? 야, 개고생 하는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규모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가 되면. 그래서 그게 이제 무역 루트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크로드도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이제 누가 개척했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얘기를. 중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한나라입니다. 항고조 유방의 한나라. 유방의 한나라. 그런데 항고조 초한지, 삼국지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게 초한지인데, 거기 보면 막 역발상 기세계 이래서 황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유방, 항고조 유방이 이렇게 막 머리 쓰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저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그래서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중국에 유방 말고도 굉장히 강력한 중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북방의 유목민, 흉노족입니다. 흉노족. 흉노족. 아무튼 이 유목민들은 영웅이 한 명 나오면 무진장 셉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셉니다. 그 영웅, 유목민의 가장 대표적인 영웅 누가 있죠?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이 한번 움직이면 징기스칸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알렉산더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제국의 황제들 비교 안 됩니다. 징기스칸한테 걸리면 그냥 골로 갑니다. 그냥 골로 갑니다. 그래서 징기스칸 아무튼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유목민의 힘이죠. 결집만 되면 그 바람같이 움직이는 그 기병의 힘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몽고의 기병, 독일에서 전차가 탱크가 나오기 전까지 몽고 기병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전쟁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쟁사에. 예, 그래서 그렇게 강력합니다. 몽고 기병이 잔인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한열보마 얘기, 대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관련된 얘기들. 그래서 이 흉노족 때문에 아무튼 뭐 굉장히 이게 위협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목민의 특징은 영웅이 나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산지사방에 흩어져서 농경민들한테 안 됩니다. 각계 전투당해요. 그런데 영웅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딱 뭉치게만 하면 그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의 영웅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몇 명이 있어요. 뭐 야율초제도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얘기할 사람은 이제 묵특선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돌선우. 선우가 이제 우리도 선우 씨 있잖아요. 선우운숙과 하듯이 그게 이제 유목문화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선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 이런 건데 묵특선우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유방이 이제 붙는 사건이죠. 한번 붙었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붙었어요. 그리고 유방이 통일하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나중에 유방이 죽고 나면 유방은 그나마 좀 사람이 괜찮고 이제 여태우라고 하는 당신 부인이 있습니다. 유방 살았을 때 벌써 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 개국공신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언제나. 그때 이제 개국공신들을 다 잡아서 죽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렇게 이제 죽었던 사람이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유방 밑에 딱 두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소하라고 하는 행정가, 그리고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 이 딱 두 사람.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김춘추, 김유신. 이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그 다음에 행정, 이런 거 딱딱딱 이게 뒷받침해주는, 전쟁을 하려고 해도 누가 뒤에서 이렇게 대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쭉 체계를 갖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뭐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안 그러면 뭐 누가 뭘 할 때 옆에서 이제 비서진 이렇게 갖고 쫙 챙겨주는 분 있잖아요. 그게 잘 되면 일이 순탄하게 쫙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소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장군 한신. 소하라고 하는 사람은 어차피 이 병력을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위험하죠. 그래서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그 유명한 예가 있어요. 한신한테 물어보죠. 야, 네가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데 너는 내 똘만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유방이 원래 약간 야르는 캐릭터거든. 양아치 출신입니다. 동네 양아치 출신입니다. 유방 밑에 있었던 번케라는 사람은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도살장. 그러니까는 이런 소, 돼지 잡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 그게 뭐 기술로 잡는 게 아니고 진짜 힘으로. 예전이니까. 그럼 예전에 소 잡으면 뭘로 잡겠어? 도끼로 이마를 쳐서 죽여요. 조선시대까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번쾌라고 하는 그런 약간 백정 같은 스타일의 힘 있는 사람, 장비 같은 캐릭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다 게임도 안 되고, 이 한신이라는 사람은 머리를 가진 전략가의 장군이에요. 그래서 유방이 물어보는 거죠. 너는 도대체 나는 이 군사를 얼마나 거느릴 수 있을 것 같냐? 이랬더니 한 10,000명?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빈정이 상한 거예요. 내가 황제인데 너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말이 그 유명한 말입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면 네가 대장하지 왜 너는 내 밑에 쫄이야? 이랬더니 한신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거기서 나오잖아요. 폐하는 우리 같은 장군 1,000명. 나는 그냥 땅개 10,000명. 그냥 쫄이 그냥 다다익선. 많을수록. 이제 말 잘 돌리죠. 옛날 사람들 머리 좋아해요. 나름 이게 참 재밌어요. 근데 이 한신이라는 사람도 결국 누구한테 죽냐면 여태우한테. 이제 왕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장부입니다. 장부.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하나 제거하죠. 그때 결국 한신도 이제 죽게 되죠. 그때 이제 한신이 마지막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보신 말이에요. 높이 나는 새가 사라지니까 활이 꺾이고 관궁이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끼가 사라지니까 사냥개가 삶아진다. 토사구팽, 토사구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쓰는 표현이 이제 팽당했다, 이용당하고 배신당했다, 뒤통수 맞았다라고 할 때 팽당했다라고. 그게 이제 한신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죽었대. 뭐 몰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옛날 사람들 좀 멋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신은 그 당시에 죽지는 않았는데 이 전투에 참석을 못했는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제 장군들이 남아 있을 때예요. 제거 안 당했을 때 그때 묵특선우라고 하는 사람이 북방에 나타나서 자꾸 찝쩍거립니다. 한나라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삥 뜯기면서 관계가 가거든요. 이제 좀 돈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뭐 물건 같은 거 좀 주고 쳐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유목민들의 특징이 받고 또 갑니다. 받고 안 가야 되는데 또 가.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쭉쭉쭉 간다고. 그리고 자꾸 주니까 좀 때리면 또 나오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유방이 못 참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어디서 싸우냐면 북경이 있으면 북경에서 조금 남쪽이에요. 여기 평성이라는 데입니다. 옛날 지명으로는 평성이고 요즘은 대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백등산이라는 데서 한판 붙습니다. 한판 붙습니다. 그때 동원한 게 한나라는 32만 명, 흉노는 40만 명. 누가 봐도 구라입니다. 한나라는 32만이 아마 맞을 거고 흉노는 유목민은 저렇게 안 많아요. 군대가 유목민 군대 40만이면 무진장 많은 겁니다. 저기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다니까. 몽고 이런 데 인구 밀도 엄청 낮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일어나고 명나라 무너뜨릴 때 보면 그때 8기군 10만이에요. 그러니까 저 40만이라고 저렇게 적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항고주 우방이 결국 깨지거든요. 깨지니까 쪽팔리니까 크게 적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니고 쪽수에 밀렸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목민 40만이면 저 한나라 끝났습니다. 완전 끝날 거예요. 그래서 묵특선우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딱 해가지고 힘 좋게 유방이 치고 나갔죠. 그랬다가 한 방에 꺾이고 그 백등산이라고 하는 데서 성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포위당해 있는 거예요. 야, 환장한다. 그리고 유목민들 말 타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는 문화 있거든요. 자,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저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뚫으러 나가면 사람이 안 와. 누가 길을 뚫으러 나가야 될 건데 누구든지 나가기만 하면 안 와. 한신이 있었으면 달랐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한신은 워낙 이 전략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한신이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다 깨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이
이런 쓸모없는 것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왜냐하면 지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 고립돼가지고. 그때 누가 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유방이 이때 골로 갈 뻔했어. 여기 이제 잡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나가면 죽어. 나가면 죽어. 이거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랬더니 흉노 선우가 좋아하는 여자가 첩이 있대. 그쪽에 좀 줄을 해가지고 백예미송사로 싹싹싹싹 해갖고 좀 풀어달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왕이나 이런 능력 있는 분들은 부인이 있고 이뻐하는 여자가 있고 이게 이제 다르잖아요. 이 관계가 다르잖아요. 이게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전에 인도 얘기할 때 제가 샤자한 얘기했었잖아요. 뭄타즈 말 그거는 부인 겸 이뻐하는 여자 이렇게 되면 최고지. 근데 대부분 유방 아까 부인 얘기했잖아요. 여태우 막 사람 죽이고 있고 이러는데 그거 뭐 좀 그렇죠. 척부인 사건이라고 진짜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척부인 사건이라고. 유방이 제일 좋아 총애했던 여자가 척부인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해되죠? 아니 황제가 되고 난 뒤에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대. 너무너무 좋아했대. 그렇게 해서 근데 유방이 죽고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는 건 자비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제주도에 가면 그 화장실에 돼지 키우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육을 하는데 그거를 자기 아들이 효해제라고 이제 유방 아들로 황제예요. 한나라 황제. 그렇게 해서 엄마가 야 진귀한 게 있어. 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걸 내가 하나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어서 이상한 에일리언도 아니고 저게 무슨 외계인도 아니고 이상한 게 있대. 동물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이상한 게 있대. 그래서 어머니 저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여태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척부인이야. 근데 왜 못 알아봤냐면 눈을 파요. 혀를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불에 달군 숯을 먹인대. 그러면 성대가 나간대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귀 자르고 코를 베고 그리고 여기를 잘라요. 여기를 자르고 잘 치료해 줍니다. 이게 과다출혈로 죽으면 안 되니까 여기 자르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어다니겠죠. 그리고 코를 뭉개놓고 사람 돼지라고 불러요. 사람 돼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장실에서 그렇게 이제 싸면 그거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효해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사람이 약간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정사를 잘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당신은 엄마인데, 그러니까 척부인이라는 여자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고 여배우 정도 급의 미모를 가졌겠지. 그러니까 황제가 그렇게 좋아했겠지. 그런데 그거를 사람 돼지로 만들어서 사육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아니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분노해가지고 야 쟤 죽여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야. 그 정도는 권력 안에서는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잔인하고 오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괴롭히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런 분인지 몰랐다 해서 어머니에 대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한 충격보다도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가 이렇게 조금 갑니다. 애는 아니고 황제입니다. 애는 아니고 황제. 그런 게 여태우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그리고 항고주 유방 사후에는 실제로 당신 아들을 얹혀놓고 거의 다 휘두릅니다. 전체를 다 휘둘러요. 그런데 그런 게 본부인이면 정이 가겄어. 그래서 이 묵뚝선우한테도 그런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세래. 마누라보다 더 실세래. 예. 베개 밑에서 조진대. 이렇게 하면 막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막 급할 때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래 이러면서 다 들어준다는. 그래서 저거 좀 빼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도 굉장히 재밌어요.
너네 나라가 말이야, 한 나라가 전에 보니까 묵뚝선우 부인한테, 본부인한테, 그러니까 본부인이 있고 첩이 있는 거지. 본부인이 있고 첩이 있는 거야. 본부인한테 흰색 여우 가죽옷을 선물로 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한나라가 전쟁을 피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삥 뜯기고 있을 때 잘해보자고 그 여우 가죽옷을 준 거야. 백려시 가죽옷을 준 거야. 그걸 준 거야. 그러니까 최고 그 당시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저걸 줬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 실세인지도 모르고 준 거요. 당연히 왕비니까 저쪽인갑지 이러고 줬지. 하지만 이 왕비는 한물 갔지. 완전히 라인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저 첩이 그게 마음에 들었는가 봐. 그 소문을 듣고 그게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흰 여우 가지고 나도 갖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 주면 내가 어떻게 해볼게 이 얘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흰 여우 가죽옷이 중국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본부인한테 들어가 있어.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그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흰 여우 가죽이 도대체 뭔지를 궁금한 거예요. 저도 그런 기록을 보면서 야 도대체 흰 여우가 백여우 뭐 구미호 가죽인가? 이게 존재하나?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흰 여우가 뭘까 도대체 정체가? 여우가 오래돼서 늙은 여우? 그래서 흰머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죽이 윤기가 없고 이렇게 푸석푸석하지 않을까? 마치 여러분처럼? 어때요? 아니면 돌연변이거나 돌연변이어가지고 이렇게 백사처럼 이렇게 돌연변이들이 있거든요. 색소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이게 장애인이지.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니 그냥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동물 가죽 중에서 동물 털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게 겨털이래요. 사람하고 달라서 겨드랑이 털. 겨드랑이 털. 여러분들이 쓸모없다고 밀어버리는 그 겨드랑이 털이 동물 중에서는 제일 부드러운 거예요. 아니, 실제로 저도 그걸 읽고 제가 개나 고양이를 계속 이렇게 털을 만져보고 다 하고 겨드랑이에 넣어보면 겨드랑이 털이 제일 부드러워요. 맞아요. 해보세요. 해봐. 그러면 제일 부드러워. 그러니까 사람하고 뭔가 좀 달라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겨털이 있는데 여우 겨털을 헤비적거리면 흰 털이 두어 개씩 박혀 있대요. 그걸 모은 게 흰 여우 가죽 옷이에요. 이거 굉장히 아니 그렇대요. 기록에 그렇게 나와. 나 진짜 그렇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기록에 그렇게 나와. 이걸 찾고 찾으니까 그래서 여우한테 야 너 손 들어봐. 그럼 손을 들면 여기서 두어 개씩 뽑고 이래가지고 저걸 한 벌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렇게 여우가 손 들고 있진 않겠지. 그러니까 그걸 수많은 여우를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신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는 저거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유방 밑에 유방이 약간 양아치 계열인데 사람 꼴을 잘 봅니다. 이게 황후하고 유방하고 큰 차이거든요. 유방은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 뭐 권리를 부여할 때 바로 준대요. 근데 황후는 뭐라고 나오냐면 저 사람한테 관리 뭐 임명을 하려고 그러면 너 오늘부터 대장군이야 그러면 그 패를 주는데 그 패가 다 닳도록 만지작거리고 있대. 주기 아까운 거야. 저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유방은 딱 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의 자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황후가 결국 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고마운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왜냐하면 하도 야루다 주니까 줄 듯 말 듯 이렇게 뭐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주니까 그냥 선뜻 이렇게 딱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사람 꼴을 많이 보니까 저 백등산에 같이 간 사람 중에 도둑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 야 도둑놈이 뭔 쓸모가 있냐? 저런 놈들까지도 우리가 받아줘야 되냐? 라고 했는데
그 도둑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가서 훔쳐오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나를 내보내만 주면, 그러니까 떼거리로는 못 나가도 몇 명은 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치고 나갔을 때 몇 명만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보내만 주면 내가 가서 훔쳐올게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본부인한테 가서 그걸 훔쳐옵니다. 근데 본부인은 명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잊어버린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첩한테 줘요. 그래서 이건 새 물건입니다. 이렇게 하고 줘서 풀어줘요. 그래서 첩이 얘기하니까 여기 포위망을 약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유방이 자기 편 몇 명하고 쫙 빠져나가서 결국 도망가서 다시는 북쪽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가면 죽어. 나가면 죽어. 그래서 한나라 초기에 유방 죽고 나서 여태후가 이제 실권자고 여태후가 그렇게 이제 잔인하게 정치를 하는데도 공포 정치를 하는데 북방 흉노가 형입니다. 국서에 그렇게 나와요. 국서에 형. 한나라가 동생이에요. 동생. 그리고 흉노 선우가 성희롱 발언을 합니다. 국서에 여태후한테. 여태후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남편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혼자 외롭지 않냐. 이런 식을 국서에다 씁니다. 이런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여태후가 그걸 보고 뚜껑이 날아가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군대를 일으켜야겠다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신하들이 싹 말립니다. 선왕께서 살아계실 때도 우리가 개박살이 났는데 이거는 지금 상대가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 있었던 게 저 흉노예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저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던 게 사실 한나라예요. 한나라.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한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힘을 쓰기 시작하는 게 무제 때입니다. 무제 때. 한무제 들어보셨죠? 시호에 이런 무자 들어가면 다 센 거예요. 다 센 거예요.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 황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 우리나라 임금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빈도수로만 치면 세종대왕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뭐 광개토대왕 뭐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다수 투표로 하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그런 정도로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중국 여러분들이 아는 중국 황제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진시황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텔레비 프로 이름도 진시황이 있었으니까. 진시황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진시황이 두려워했던 게 이 흉노예요. 그 진시황 때에도. 진시황 때에도. 그렇게 해서 만리장성을 진시황이 쌓잖아요. 흉노 때문에 쌓는 거예요. 흉노 때문에. 그때도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중국에 가서 진짜 만리장성을 한번 봐야 돼요. 한번 보면 유목민의 공포가 얼마나 중국 한족들에게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야, 그거 쌓는 돈이면 그냥 정벌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아니 그냥 남한산성 같이 저런 성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중국 만리장성 보면 이거를 사람이 쌓았다고? 진시황 때 만리장성 진짜 안 무너집니다. 진시황 때는 대부분 흙으로 쌓았는데 벽돌로 쌓은 거는 명나라 지금 여러분이 중국 가서 보는 그 만리장성 패키지로 싼 거 가가지고 옵션으로 가는 그 만리장성은 그거는 명나라 때 장성이고 진시황 때 장성은 대부분 흙장성이에요. 흙성. 흙으로 판축법이라 해서 이렇게 시루떡처럼 한 단 한 단 눌리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잘 쌌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2200년, 2300년 전 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견고하게. 그리고 진시황 때는 정확합니다. 진짜. 법가라고 그때는 법으로 다 다스려 가지고요. 진시황 때는 뭐 정부에서 명령이 내리면 그때 유명한 얘기 있어요. 금을 거놓고 여기가 감옥이다. 나오면 안 돼. 이러면 사람이 굶어 죽으면서도 못 나온대.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가면 그 전체가 도륙이 납니다. 그 집안 전체가 도륙됩니다. 그래서 진시황 때 만리장성 뭐 이런 거 진짜 명품이에요. 어떻게 하면 명품이 나오는지. 그때 처음 시도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니고 최근에 우리도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품질이 좋아졌어요. 생산자 이름 쓰기.
생산자 이름 쓰기. 그때 진시황이 아마 전 세계 처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생산자 이름 쓰기. 그래서 보통 만리장성은 흙으로 쌓지만 중요한 데는 벽돌로 이렇게 밖에를 마감을 하거든요. 그 벽돌에다가 누가 구웠고 누가 했는지 이름 다 쓰는 거예요. 왜 쓰는지 아세요? 그쪽이 허물어지잖아요. 이름 나오는 사람은 전부 끝나는 겁니다. 인생 끝입니다. 인생 끝인데 그냥 끝이 아니에요. 재활용 정신이 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 있는 거 아시죠? 인광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갈아 넣으면 점성이 좋아진대. 시멘트 대신에 사람을 갈아서 이렇게 미장할 때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옆에서 사람이 몇 명 보니까 야 이거는 날림으로 했다가 시멘트 모르타르 되겠다.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진짜 죽기로 쌓는 거죠. 그런 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진짜 막 장인 정신이 막 발끝에서부터 막 올라올 것 같지 않아요? 여차하면 훅 가는데 가라는 데잖아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만리장성을 가장 큰 무덤이라는 표현도 써요.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만리장성을 만든 이유가 북방 유목민 때문에 그래요. 진시황 재밌죠. 진시황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다 쌓은 건 아니에요. 전국시대 때 7나라가 있거든요. 산동에 제나라, 그 다음에 남방에 초나라, 그 다음에 이쪽에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그 다음에 이쪽에 연나라, 그 다음에 한, 위, 조. 그래서 조나라, 진나라, 연나라의 장성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리장성을 쌓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시황 진나라 망할 때 진나라가 딱 15년 가거든요. 15년 진짜 짧게 갑니다. 이름은 시황이야. 시황이 뭐냐면 1번 시작, 황제의 시작. 황제라는 이름이 진시황이 만든 겁니다. 네, 진시황이 만든 거예요. 원래는 삼황오제라는 게 있어요. 삼황오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태호 복희 씨, 그 다음에 신농 씨, 여화 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복희 씨가 뭐 하는 분이냐면 주역, 우리 태극기 같은 그거 그린 사람. 그게 이제 복희 씨고 여화 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복희 동생이에요.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신농 씨 같은 경우는 의학, 신농본초경 뭐 이런 거 한예서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의학의 신이에요. 일종의 신은 아니고 뭐 인간인데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뭐 추경이 들어갈 때도 있고 추경이라고 아세요? 추경 수인 씨, 추경 씨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불의 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의 신. 히랍 신화에는 프로메테우스.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에는 추경 씨, 수인 씨 이런 사람들이 불의 신. 그러니까 불을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인류 문명에 있어서 불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류 문명 발달사에서 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불을 다스릴 수 있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요순우탕 문무주공 아니면 뭐 공손헌원, 제곡,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제라 그래요. 그래서 삼황오제가 전설적인 사람들, 약간 전설화된 사람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조금 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섞어서 삼황의 황, 오제의 제, 이 두 팀을 다 합친 것만큼 나는 대단해. 그래서 황제라는 표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부터 우리는 자손만대로 계속 내려갈 왕조이기 때문에 내가 1번이야. 1번을 시라 그러는 거야. 시작. 그 다음에 내 뒤에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세 황제, 시황제, 2세 호해, 3세 자영 끝! 이렇게. 참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5년 만에. 근데 거기서 세운 그 구조는 지금까지 내려와요. 저기서 이제 중요한 게 9년제. 그 다음에 황제라는 표현, 우리가 다 지금도 쓰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황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참 진짜 요 관련돼서 진기한 이야기들이 많아. 이 진시황이 결국 천하를 통일하고 그런데도 흉노 때문에 굉장히 이제 두려워서 만리장성을 수축하는. 그리고 진시황이 만리장성 수축하는데 뭐 기가 막힌 예가 있어요. 무슨 예가 있냐면 점을 봤는데 저 때만 해도 옛날이고 점이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분서갱유 사건 때 점선은 과학서로 분류됩니다. 그 시절에는 점이 과학입니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고 점도 과학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점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은 없고 그때는 의학, 그다음에 과학 이런 서적들은 다 예외로 놨었거든요. 그래서 점이 과학서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과학을 봤죠. 우리 왕조가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호 때문에 망한대. 호 때문에. 점괘가 참 용해요. 진짜 과학인갑다 싶어. 야, 이거 진짜 과학 아닌가? 저희 호자가 무슨 호자인지 아세요? 오랑캐 호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호자하고 양자 얘기 전에도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이게 큰바다 양자 뭐 이렇게 이게 다 외국에서 들어올 때 그래서 호가 들어가면 호떡, 호추 뭐 이게 호주머니 뭐 이러면 다 내륙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호자가 들어요. 앞에 호박 뭐 그렇게. 그다음에 양자는 물 건너 들어온 거. 우리나라는 이제 물 건너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금은 그런 표현 안 쓰는데 야, 그 물 건너온 물건이다. 뭐 이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워낙 귀해서 잿물도 우리 잿물이 있고 양잿물, 양배추, 양상추 뭐 다 양자 들어가면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물 건너온 문명, 문화를 저 양자를 써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한대. 이게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만리장성을 이렇게 쫙 수축했다는 거잖아요. 원래 있는 장성에다가 더 이제 보태고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엄청나요. 저때 이제 50만 대군을 이끌고 몽염이 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만리장성을 수축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 하고 저걸 막아내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몽염 못 들어봤죠? 지금 들어봐요. 덜 유명해서 그래요. 몽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몽염 조필이라고 그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몽염이 붓을 만들다. 몽염이 붓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물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몽염보다도 시대가 앞선 붓 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몽염이 그냥 보통 이제 몽염이 붓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면 몽염이 그거를 일반화시켰다는 뜻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개발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중화시킨 거예요.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를 만들었다. 한나라 때 내시 체륜이 종이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체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니고 일반화시켜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대중화시켜요. 그래서 이 몽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만리장성을 지키는데 나중에 결국 저 사람이 죽어요. 그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서 죽는다. 저런 사람도 있을까 싶은. 저는 예전에 그 사마천 사기 읽으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윤동주 서시 같은 얘기가 나와요. 저 육국을 통일하면서 이 7나라 중에서 전국 7홍 중에서 동쪽에 있는 6나라를 다 이제 먹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다 전쟁을 한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장군이 대장군으로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겠 전쟁터잖아. 별일이 다 있었겠지.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억울하게 죽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그냥 억울하게 죽는데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에 꺼리낄 게 없다. 야,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렇게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진짜 부끄러운 게 만큼도 없다. 나는 다 공심으로 처리했다고 생각이 된다. 이게 되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스스로한테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세상에 내가 살면서 부끄러운 일이 없다. 윤동주야. 이거 하늘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 단! 이러면서 한 가지 이제 점을 찍는다고. 단! 조나라와 장평의 싸움에서 40만 포로를 잡았는데 40만을 죽였어요. 포로 40만을 죽였어요. 그게 걸린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업보로 이렇게 가는 것 같다. 나는 평생 부끄러운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일이 마음에 걸릴 뿐이다. 하지만 그것도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고 그때 그 40만을 포로를 먹일 수가 없어. 포로가 너무 많으니까 40만이 들어오니까 40만을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못 먹여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포로들이. 아니 몇십만도 아니고 놀랍지 않아? 2200년 전에 40만이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전상 무슨 판단을 했냐면 전부 날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 같다. 이러면서 죽어요. 이거 좀 멋있지 않나? 아까 한신 얘기는 약간 원망하면서 내가 토사구팽 당하는구나. 도끼가 사라지니 사냥개가 삶아지는구나. 이러면서 약간 원망하고 죽고, 이 사람은 내가 그래도 떳떳하게 살았다고 했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실수가 결국 그게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는 것 같다. 이러면서 탁 죽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진귀한 이야기 어디서 듣겠어요? 어디서 듣겠어요? 어디서 듣기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이 뒷이야기들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